일 없으신가요? 아니 토요일까지 무슨 공부를 해요? 아, 그러네, 공부하고 있네. 사실 공부하고 계신 걸까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 왜냐면 이제 법공부는 원래 그래요. 앉아 있는 훈련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가 어느 시기냐면 이제 절에서 고시공부를 절에서 이제 신림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과도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가. 그래서 이제 선배들 같은 경우는 주로 절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다음에 저부터 저는 왔다리 갔다 하는 고시되고, 제 후배 쪽은 신림동에 가서 공부를 하는 시기인데요. 선배들 얘기 들어보니까 일단은 절에 가면 한 5달이나 6달은 그냥 앉아 있는 훈련을 한대요. 뭐 책도 안 읽고 적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앉아있는 훈련을 한 5, 6개월 한 다음에 5, 6개월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공부를 해보고 또 강의를 해보니까 2달 정도는 그냥 앉아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한글인데 하얀색은 글씨, 노란색은 그리고 종이. 분명히 강사는 뭐라고 떠들긴 하는데 뭐 열심히 떠들긴 하는데 뭔 말인지는 하나도 모르겠고, 이게 2달 과정이에요. 2달은 누구든지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가 다 지난 다음에는 이제 조금씩 들려와요. 그 이론들이. 네, 그렇게 여유롭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지식이 좀 올라가면 사실은 강사 시각에서는 출제될 게 뻔해요. 60점 정도 득점시키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요거만 보셔요. 그럼 60점은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60점 밑에 나오는 분도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한 80점 정도. 그 정도 득점하게끔 보통 강의가 이루어져요. 그럼 거기서 뭐 소화하신 거는 이제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앉아있는 훈련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다만 용어 정도는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으로 공부할 때 좀 더 쉽게 공부가 되실 테니까. 이제 뭘 보실 거냐면 292쪽에 등록상 정정 나와 있는데, 이 등록상 정정도 아마 이게 기초 내용은 아니고 시험에 나오는 전부를 여기다가 서술한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기초 정도만 보겠습니다. 개념만. 여기 한 필지 토지가 있을 겁니다. 이 토지에 관한 정보가 수집이 되겠죠. 수집되는 방법은 조사와 측량을 통해서 수집이 될 겁니다. 이 수집된 정보는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와 소유자에 관한 정보가 등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등록된 정보는 지적소관청에 의해서 관리가 이루어질 테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는 공시까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를 지적제도라고 불러요. 그런데 등록을 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잘못 등록할 수 있습니까? 잘못 등록할 수도 있죠. 잘못 등록을 했다면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오류가 발생했다면 잘못된 내용이 공시가 되니까 안 되겠죠. 고쳐야 될 겁니다. 정정을 해야 될 겁니다.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불러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고치겠다는 거, 이를 등록사항의 오류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기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이걸 생략합니다. 그래서 등록상 정정이라고 부릅니다. 등록상 정정. 이때 이 등록상 정정은 원칙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 지적소관청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정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 때는 고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 때만 고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없을 때는 고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외가 존재해요. 이 예외적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은 알아서 고치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더라는 겁니다. 즉 직권으로 정정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정정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공간정보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게 9가지가 여기 등록상 정정에 규정돼 있고 등록 전환에 1가지가 더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총 10가지가 될 텐데요. 이 10가지가 시험에 나와요. 그럼 그 10가지를 외울 수 있을까요? 외우면 좋죠. 외우시겠습니까? 왜? 아니 다 안 외우겠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 보시려고 그래요? 네. 네,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는데 다만 그 10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을 기억하시면 10가지를 골라내실 수가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첫 번째,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고칠 수 있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면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고치는데 문제가 없겠죠. 증거자료 갖고 고치는 거니까. 이거 맞아요? 그렇죠. 두 번째.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알아서 고칠 수 있는 경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고친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칠 수 있겠죠? 문제 없겠죠?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때는 소유자의 신청이 없을지라도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자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네, 그래서 이 2가지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기억하셔야죠. 이때 원칙은 어디까지나 원칙이 중요하겠죠. 원칙은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정정할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자는 누굽니까? 소유자입니까? 지적소관청입니까? 지적소관청이죠. 그러면 보통은 소유자가 지적공부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소유자가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신청하겠습니까? 그거 웃긴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류를 발견한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토지 소유자가 신청할 테고 신청이 있어야지만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수 있으니까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지해야만 됩니다. 지적소관청은 정정 사유를 통지해야만 됩니다. 영어를 썼습니다. 마스터. 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야만 된다라는 영어예요. 해야만 된다. 그래서 정정 사유를 지적소관청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 줘야만 됩니다. 잘못이 있는 것을 계속 공시할 수는 없으니까 지적소관청은 오류를 발견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해야만 됩니다. 그럼 통지를 받은 토지 소유자는 오류를 정정해 달라고 신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적소관청은 정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정정한 후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사전 통지를 얘기해요. 그러면 정정한 후에 다시 한번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소유자는 알고 있으니까 정정한 이후에는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외적으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적소관청은 소유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아서 스스로 고칠 수가 있으니까 통지 안 해도 상관이 없겠죠. 물론 통지해주면 좋아요. 왜?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자니까. 하지만 통지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정정 사유를 사전에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can 뭐뭐 할 수 있다는 영어입니다. 통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그러면 통지하지 아니한 다음에 직권으로 정정할 텐데 그러면 사후에는 통지할까요? 통지하지 않을까요? 통지해야만 됩니다. 통지해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법 과목 같은 경우는 글자 하나 갖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게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를 좀 보시면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적소관청이 정정할 때 인접토지의 경계나 면적이 바뀐다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는 짜증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물론 늘어나면 좋겠지만 줄어들 수 있는 거니까 줄어든다면 짜증 나겠죠. 그러면 인접토지 경계나 면적이 변경이 된다면 인접토지 소유자의 뭐가 필요할까요? 동의나 승낙서가 필요하겠죠. 그래야지만 지적소관청은 고쳐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적소관청이 고쳐버리면 인접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에 와서 난리치겠죠. 군수 나와! 막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말로 하면 좋은데 낫도 들고 막 이렇게 휘두르겠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미리 인접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나 승낙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실까요? 근데 여러분이 인접토지 소유자라면 동의서, 승낙서 줄까요? 안 줄까요? 미쳤나요? 주게? 그러면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때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서 확정 판결서라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확정 판결서라도 첨부를 해야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물론 하나 더 있는데 아직 그건 어려우시니까 이 정도만 보시고요.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소유자. 이 소유자를 정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소유자는 둘로 나눠서 판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등기부가 있으면 등기부 갖고 정정해야 되죠. 왜? 기준이 등기부니까. 등기부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소유자 부분 정정은 등기부가 있느냐 등기부가 없느냐 이거 갖고 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부가 있다고 한다면 원칙인 신청에 의해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정할 수도 있고 소유자 부분은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등기부라고 했죠. 따라서 이 등기부가 있을 때는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등기부라는 소유자 부분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으니까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준은 뭐겠습니까? 등기 관련 자료 갖고 정정을 할 겁니다. 등기부가 있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등기부가 없을 때는 신청에 의한 정정은 가능해요. 원칙이니까. 그런데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직권에 의한 정정은 될까요? 안 될까요? 직권에 의한 정정은 허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으니까. 소유자는 기준이 뭐라고요? 등기부. 그렇죠. 이때 신청에 의한 정정도 일정한 제한을 받습니다.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등기부라는 명백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정정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제한은 두겠다는 겁니다. 등기부가 없으니까. 이때 어떠한 제한을 받느냐면 소유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옛날에 호적이라는 게 있었죠. 그 호적이 없어지고 호적을 대체하는 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이라는 거예요. 가족관계 기록사항 증명서. 이걸 첨부해야지만 지적소관청은 신청에 의한 정정을 허용해 줍니다. 그래서 이 등록상 정정은 이 정도가 한 80% 정도가 돼요.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의 80% 정도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실 거냐면 이제 등록상 정정도 보셨고 변경등기 촉탁도 보셨고 이제 부동산 등기법을 보실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 책의 내용은 다음에 좀 보시고요. 부동산 등기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할 겁니다. 다 했던 거예요. 첫째 날에 다 했던 겁니다. 모든 법률은 어느 법에서 도출한다고 했죠? 헌법. 헌법이라는 법에서 모든 법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헌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하나는 통치구조. 또 하나는요. 국민의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
헌법이라는 법은 두 개의 내용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아예 없어요. 국가의 통치 구조와 국민의 기본이 되는 권리, 기본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 것이 헌법이라는 법이고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해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 무효예요. 헌법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모든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게 되면 전부 다 무효가 돼버립니다. 그걸 위해서 헌법재판소라는 국가기관이 존재하죠. 이때 통치권에서 도출시킨 법이 뭐였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즉 공간정보법은 통치구조에서 도출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본권,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라는 뜻인데 법적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할 수 없는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보호 영역, 이를 기본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본권 중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 있죠. 뭘까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입니다. 우리 헌법 제23조에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시되는 기본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이면 대한민국은 다 할 수 있죠. 아닌가? 맞죠? 네. 그래서 이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이 헌법에 있는데요. 이 헌법 재산권 중에서도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 권리. 부동산 권리는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이죠. 10조가 넘는 땅도 팔린 적이 있어요. 어디입니까? 강남구 삼성동 한전부지. 이게 아마 12조인가 그렇게 팔렸을걸요. 어마무시하죠. 네, 굉장히 고가의 재산권입니다. 부동산 권리는 이 고가의 재산권인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를 공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서 어느 매개체에 등록한 다음에 어느 매개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공시하느냐. 그 장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거는 토지정보고 이거는 부동산 등기부. 얼핏 기억나실까요? 얼핏도 지금 안 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지난 강의를 좀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니까 예전에 처음부터 했던 강의를 한 번씩은 듣고 오셔야지만 이게 앞뒤로 연결이 돼요. 법은 생명체와 같다고 해서 유기체로 보게 돼요. 이게 이제 법을 구성하고 있는 법을 설명하는 하나의 학설인데요. 유기체설. 그래서 법 과목은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생명체라고 봐요. 그래서 심장 하나 갖고는 사람이 살 수 없죠. 사람은 다 장기가 다 있어야 되죠.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률을 알아야지만 법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1차 과목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1차 과목도 합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다른 과목도 알아야지만 1차 과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난 것도 좀 처음 오신 분들은 좀 듣고 오셔야 돼요. 이 앞에 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부동산 등기부라는 장부에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이 부동산 등기부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국가기관은 당연히 권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권리에 대한 최종 판단권을 가지고 있는 사법부가 이 부동산 등기부를 작성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법부라는 국가기관은 재판을 하는 게 본질적인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장부를 관리할 여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이 장부를 관리하는 별도의 국가기관 등기소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소에서 이 부동산 등기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이 등기소는 국가기관인데요. 이 국가기관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그 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등기관이라는 국가공무원이 구체적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제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등기 제도라고 부르고 이 부동산 등기 제도에 적용되는 법률을 부동산 등기법이라고 불러요. 부동산 등기법으로서 우리 시험에서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법은
모든 법률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꼭대기에 있는 법률이에요. 이 등기법이라는 법이. 왜냐면 이 등기법의 내용을 보면 민법을 기본 지식으로 해서 이 등기법이 내용이 전개가 돼요. 그래서 민법 지식을 기본 지식으로 갖고 있어야지만 이 등기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이라는 법도 쉬운 법은 아니죠.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을 기본 지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가 가장 극상에 있는 법입니다. 민법을 중학교 수학으로 본다면 등기법은 고등학교 수학이에요. 민법을 기초 지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12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를 득점하셔야 되느냐면 보통 6개 정도 득점하시면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이도가 워낙 높으니까. 이게 보통 합격자의 평균 득점수는 올해를 제외하고서는 4개밖에 안 돼요. 12개 중에서. 수험생의 평균 득점수는 12개 중에서 2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의 평균 득점수는 모든 합격생의 평균 득점수는 4점 몇 개예요. 이게 그래서 6개 정도 득점을 하시면 지 역할을 충분히 수행한 겁니다. 다만 올해는 좀 쉽게 나왔어요. 올해는 쉽게 나와갖고 아마 중개사 시험 역대 등기법이 가장 쉽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 평소보다는 3개 정도는 더 득점하신 것 같아요. 만점도 보통 한 학원당 2명 정도가 만점이 나왔는데 지금 한 20명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큰 학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쉽게 나왔습니다. 여튼 6개 정도 득점하시면 돼요. 요게. 네. 그래서 이 등기법은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아예 접는 경우가 많아요. 요게 한두 번 빠지다 보면 아예 등기법을 접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법과 세법으로 합격을 하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뭐라 그럴까 가능했는지도 몰라요. 왜냐면 공간정보법이 워낙 쉬웠고 세법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같으면은 진급이 됩니다. 2학년으로. 작년에 세법이 아주 어렵게 나와갖고. 그래서 등기법을 포기하시면 2학년으로 진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물론 등기법 포기하고도 합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드물게. 네. 그래서 등기법은 좀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지만 또 장점도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을 좀 잘하면 중학교 수학은 따로 안 해도 저절 다 안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등기법을 지식이 어느 정도 쌓이면 민법이 쉽게 느껴집니다. 난이도가 좀 더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등기법을 강의할 때 민법의 내용도 같이 강의를 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가장 골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몇 가지를 확인할 건데 먼저 이 재산권이라는 권리는 이것도 민법에서 다루는 영역인데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재산권은 내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민법에서 첫 번째 물권이라는 재산권이 있습니다. 물권. 그럼 물권이라는 재산권은 뭐죠? 물건에 대한 권리라고 얘기를 해요. 물건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은 무슨 권리를 얘기하죠? 사람에 대한 권리. 맞아요. 사람에 대한 권리.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채권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이거 외우느라고 힘들었어요. 요 채를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러면 채권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이게 채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니까 당연히 누구에 대한 권리입니까? 사람에 대한 권리.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무채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재산권을 민법에서. 무채재산권은 뭐냐면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라는 뜻이에요.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 뭐가 있죠?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은 형체가 없는 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근데 이 무채재산권은 다루는 자격증이 따로 있어요. 변리사들. 걔네들이 공부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 중개사에서는 이 두 가지를 다루는데 원칙은 물권입니다. 물권. 즉 부동산 권리에서 부동산 물권.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일부 부동산 채권도 다룹니다. 부동산 채권, 임차권 들어보셨죠? 혹시 환매권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런 권리가 광의의 채권입니다. 물론 환매권은 형성권이지만
네, 넓게 보면 사람에 대한 권리니까 환매권도 강의 채권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은 다 민법에서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여튼 부동산 물건, 부동산 채권에 관한 정보를 수집, 등록, 관리, 공시하겠다는 겁니다. 주로 뭐죠? 부동산 물건, 그리고 일부 부동산 채권.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부동산 권리에 관한 정보는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둘로 나눠서 수집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둘로 나눠서 수집을 하게 돼요. 먼저 부동산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 둘로 나눠서 수집하게 되는데, 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부동산 표시사항이라고 부릅니다. 부동산 표시사항이라고 불러요. 즉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은 두 가지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토지, 건물 두 가지가 있죠. 따라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와 토지 표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게 돼요. 그러면 건물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건물의 소재지. 그 건물이 어느 행정구역에 있는지, 도시지역은 동까지, 농촌지역은 리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요 땅을 대지라고 불러요. 대지. 이 대자는 기초 대자인데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라는 뜻입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토지, 기초 대자를 써요. 그러면 건물은 번호가 없지만 요 대지는 토지니까 번호가 있어요. 지번.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소재지와 건물의 대지 지번, 그 다음에 건물의 종류, 건물의 구조, 건물의 면적, 이런 것들을 건물의 표시에 관한 정보로서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공시합니다. 이때 종류, 구조, 면적은 등기부에 건물의 내역이라는 칸에 기록을 하게 돼요. 건물의 내역이라는 칸은 내용과 이력을 기록하는 칸이라는 뜻이에요. 내용과 이력을 기록하는 칸. 여기서 종류는 아파트냐 또는 단독주택이냐 연립주택이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반 빌딩이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구조는 철골 콘크리트로 지었느냐 또는 벽돌로 지었느냐 나무로 지었느냐 흙으로 지었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고, 면적은 넓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들으신 분은 얼핏 기억나시죠? 기억나셔요? 그러니까 안 들으신 분들은 듣고 오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이게 확실히 고득점으로 합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강의를 할 때 한번 앞에서 들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강의가 이루어져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강사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듣고 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표시에 관한 정보는 뭐가 있죠? 소재, 지번, 지모, 면적. 그래서 이걸 꼭 외워두셔야 돼요. 나중에 등기부 볼 때 이걸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소, 지, 종, 구, 면. 소, 지, 면. 이렇게 기계적으로 암기하셔야지만 나중에 등기부 공부할 때 조금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외워보죠.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지적공부에 등록되는 토지의 표시사항은 뭐였죠? 소지, 지면, 경자표. 기억나시죠? 등기부에 등기되는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뭐죠? 소지, 종구면, 소지, 지면.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건물의 표시는 소지, 종구면, 토지의 표시는 소지, 지면. 그러면 이러한 부동산 표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어디에다가 기록할까요? 등기부의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에 기록합니다. 표제부라고 불러요. 제목을 표시하는 부분,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이게 책으로 본다면 겉페이지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왜? 제목이 표시되는 부분이니까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표제부라는 부분에는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이 기록되어 있죠.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따라서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눈에 보이는 객관적 사실을 기록한다고 해서 사실의 등기라고 부릅니다. 등기, 사실의 등기라고 불러요. 등기는 요 등자가 등산할 때 그 등자고요. 기는 기록이란 뜻입니다. 기록에 올린다.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기록한다. 이게 등기의 한자말입니다. 기록하는 거.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권리에 관한 정보도 수집해서 등록하고 관리 공시해야 되는데 이 권리를 어떻게 나누냐면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눕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저당권 뭐 이런 거 있겠죠. 그럼 보통은 소유자가 자신이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소유권자가 자신이 가진 소유권을 떼어서 만들어준 거니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보통은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권리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 권리인 소유권과 소유권에서 도출되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로 나눕니다. 되셨을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는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 변동이라는 표현을 써요. 권리 변동은 민법에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등기법은 이걸 좀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플러스 두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6가지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 6가지 정보는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 6가지 정보를 수집해서 등기부에 기록하는 겁니다. 보전,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 중에서 여기 4가지는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2가지는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따라서 이 2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2가지가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되는 건 이 4개에 불과해요. 그래서 2가지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발생, 변경, 소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유권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이러한 정보들은 등기부 어디에 기록하느냐면 갑구을구에 기록합니다. 갑구을구. 소유권에 관한 보전,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에 관한 정보는 등기부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갑은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구는 구성 부분. 등기부의 첫 번째 구성 부분에 기록합니다.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처분 제한에 관한 정보들은 등기부 을구에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 이 갑구, 을구는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권리는 추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권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뭐라 부를까요?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부릅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라고 불러요. 갑구을구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를. 그러면 이때 이 보전은 무슨 뜻이냐면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전 등기라 하면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등기라는 뜻이에요. 그럼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은 권리의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권리 변동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설정은 이거 예전에 했던 거예요. 네, 예전에 했으니까 꼭 동영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은 만들 설자에 정할 정자를 씁니다. 소유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일부 권능을 떼어갖고 다른 자에게 만들어서 정해줄 때 이를 설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이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소유자가 일부 떼어서 다른 자에게 만들어준다는 얘기가 설정이라는 건데 지상권을 만들어준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그 상대방은 지상권을 취득하죠. 맞아요. 지상권이 발생하는 거죠. 따라서 설정은 권리 변동 중에서 발생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발생. 상대방은 권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전. 이 이자는 옮길 이자고 이 전자는 굴을 전자예요. 내가 가진 권리가 고스란히 굴러서 다른 자에게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권리와 상대방이 취득하는 권리는 같은 크기의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한다고 하면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전세권을 이전한다는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전세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임차권을 이전한다 그러면 상대방은 임차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이때 나는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은 발생하죠. 따라서 이전도 발생과 소멸에 해당이 돼요. 발생, 변경, 소멸에서 나는 소멸, 상대방은 발생. 그 다음에 이 변경은 내용이 바뀐다는 것이고 소멸은 없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권리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처분 제한은 처분 권능을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권리의 발생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소멸도 아닙니다. 그래서 발생, 변경, 소멸에 해당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보전은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는 뜻이니까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한다.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따라서 소유권 보전이라는 용어는 있을 수 있지만 전세권 보전, 지상권 보전, 임차권 보전 이러한 용어는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전은 소유권 보존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정은 내가 가진 권능 중에서 일부를 떼어갖고 상대방에게 권리를 만들어줄 때 설정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근데 권리 중에서 가장 완전한 권리가 소유권이에요. 그러면 내가 소유권자인데 내가 가진 소유권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상대방에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왜냐면 설정은 일부를 떼어서 상대방에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상대방은 소유권보다 작은 권리를 취득해야 됩니다. 따라서 설정은 소유권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소유권 설정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지상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런 건 가능하지만 소유권 설정이라는 단어는 쓸 수가 없어요. 다시요. 보전은 소유권에서만 쓰는 용어고 설정은 소유권에서는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나머지는 다 써요.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는 부동산이 두 가지가 있죠. 건물과 토지. 건물과 토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등기부도 건물 등기부 그리고요 토지 등기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부의 종류를 법에서 딱 정해놓고 있습니다. 딱 두 가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뭐죠?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다른 등기부는 없습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의 등기부의 종류는 건물 등기부, 토지 등기부. 이때 건물 등기부는 공시의 편의를 위해서 둘로 나눠서 편제를 해요. 하나는 일반 건물 등기부, 또 하나는 집합 건물 등기부. 이렇게 둘로 따로 나눠서 관리를 하는데 이 일반 건물 등기부와 집합 건물 등기부는 똑같이 건물 등기부입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종류는 세 가지이다, 두 가지이다. 두 가지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소는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을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 이를 등기소라고 부르고요. 이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관은 관리라는 뜻이에요. 소는 장소라는 겁니다. 장소. 그래서 등기하는 장소를 등기소라고 부르는데 이걸 국가기관으로 봅니다. 그리고 등기관은 관리라는 뜻이니까 국가공무원이라고 봐요. 그러면 차이점 뭐죠? 국가기관 하면 등기소,
국가공무원 하면 등기관이 되는데요. 이때 이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구체적으로 보면 세 군데가 있어요. 세 군데가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그러면 이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은 뭐냐면 협의회 등기소라고 부릅니다. 좁은 의미의 등기소. 이 등기소를 뭐라고 부르냐면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넓은 의미의 등기소 안에는 좁은 의미의 등기소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지방법원. 지방법원이라는 법원이 있는데 이 지방법원에 등기구 또는 등기과라는 부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법원 소속하에 등기국 또는 등기과라는 부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규모가 큰 지방법원은 등기구, 서울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규모가 작은 지방법원은 등기과라는 부서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서에서는 등기사무를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부서에 불과하고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국가기관은 이게 국가기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서를 두고 있는 지방법원은 넓은 의미에서 등기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지원이라는 법원도 있습니다. 아주 작은 법원인데 이 지원이라는 법원에는 규모가 큰 지원은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성남지원 같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돼요. 등기과라는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지방에 시골에 뭐 영월지원 또는 뭐 영동지원 아주 시골 같은 데는 등기계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규모가 좀 큰 거, 작은 거. 그럼 여기서도 등기사무를 처리하는데 이거는 국가기관은 아니에요. 부서예요, 부서. 따라서 이게 국가기관이니까 요 지원이라는 법원도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의의 등기소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기소라는 명칭을 가진 국가기관, 지방법원, 그리고 지원. 이 셋을 등기소, 넓은 의미의 등기소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관도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당연직 등기관이 있습니다. 이 당연직 등기관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소장님,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런 분들은 보직 발령을 받게 되면 당연히 등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직 등기관이라고 불러요. 또는 자동적으로 등기관이 된다고 해서 자동 등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지정직 등기관이 있습니다. 이 지정직 등기관은 보통 요거를 생략해서 그냥 등기관이라고도 불러요. 이 지정직 등기관은 4급 법원 공무원, 5급 법원 공무원, 6급 법원 공무원, 7급 법원 공무원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또는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이라고 부릅니다. 4급은 직급이 뭐냐면 4급인데 법원서기관이라고도 부릅니다. 법원서기관. 그 다음에 5급부터는 요 위는 행정직만 있어요. 그래서 법원직을 행정직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5급 밑에는 직렬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법원직, 그리고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직. 그래서 요 위쪽은 법원직만 있으니까 법원서기관. 요 밑은 법원직, 등기직이 다 있는데 등기직이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라고 부릅니다. 나중에 책에 다 있어요. 교과서 받으시면 법원서기관, 등기사무관, 등기주사, 등기주사보 중에서 지방법원장이나 지원장이 등기관으로 딱 지정한 자, 그 자를 지정직 등기관, 생략해서 등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거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정권자가 누구인지. 뭐라고 자꾸 출제하느냐면 요 위치에다가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이렇게 출제합니다. 틀린 지문으로. 그래서 요거는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져요. 이거 다 했던 건데 기억나실까요? 얼핏. 정확하게 기억 안 나셔도 얼핏은 기억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용어를 보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기본이 되는 걸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걸 마무리 짓고 책의 순서에 따라서 진행을 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래서 이 공간정보법은 내용이 용어가 좀 힘들 뿐이지 내용은 별거 없어요. 여기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초서가 거의 출제되는 90%가 다 있습니다. 말이 기초서지 실제는 기초서가 아니에요. 출제되는 거의 대부분이 들어있고요. 등기법도 좀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기초서로 보기에는. 그래서 뭐 본격적인 내용은 교과서 받으시면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책이 좀 양이 많은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위주로 진행을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받으시면 밑줄도 다 칠 거예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지문을 다 밑줄 칠 거고요. 시험이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고 어렵게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럼 어렵게 좀 나올 가능성, 다음엔 이제 어렵게 나올 순서인데 내년에는 어렵게 나와도 반드시 붙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책을 10번 이상 읽으면 어렵게 나와도 무조건 붙습니다. 근데 10번을 어떻게 읽냐? 한 과목도 아닌데. 그런 생각 가질 수도 있죠. 그런데 보통 3번까지는 읽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3번이나 4번까지는. 근데 4번이나 5번부터는 읽은 걸 또 읽는 겁니다. 봤던 걸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강의 듣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이게 4번 정도만 돌아가면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10번이 넘어가면 떨어질래도 떨어지기가 좀 힘들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95점 정도 받으신 분들은 14번에서 15번 정도 읽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네, 아무리 어렵게 출제돼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분이 흡족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가서 술 먹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